안녕하십니까, 강희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해 주신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연구원, 국립해양박물관, 그리고 파리 고등학술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온 전법승과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간 구법승이 이동한 길은 통상 실크로드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화상을 포함한 불보살상이나 탑, 범협, 의례용품과 용구를 가지고 동아시아로 가서 불교 교리와 신앙, 관련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승려들은 대개 상인이나 사신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어느 쪽으로 가든지 불교와 불교 문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육로와 해로 모두 오아시스 도시,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었고 도시 대부분의 불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교역로는 오로지 통로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구법승들이 원하는 불교 경전의 수집과 변용, 의례의 전수와 현지화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해상 루트는 인도 스리랑카에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인도 탐날립티에서 출발한 불교 사상과 물질 문화는 동남아시아 군도를 거쳐서 중국 남해안 광저우에 도달했고 다시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전해집니다. 이 해로는 승려와 상인, 외교사절단이 필사본, 성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복합적인 문명 교류의 장이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불교는 각지의 정치 권력, 상업적 이해, 신앙 및 의례와 맞물려서 다층적으로 재구성되고 재구성된 것이 다시 해로로 전해졌습니다. 전파의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았으며 수세기 동안 중충적으로 연속되어 온 개입과 변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 불교와 불교 미술에 관해서는 주로 육로 이동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암묵적으로 북방 육로를 통해서 구법승, 유학승,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불교 사상과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통인신라만 해도 한반도 북방에는 발해가 자리하고 있어서 중국으로의 육상교통은 어려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해상 왕래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 연구에서 해로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로를 통한 불교와 불교 문화의 확산, 신라가 불교 해상 네트워크의 일원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 불교 미술에서 해상 네트워크를 시야에 두는 것은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신라인들이 중국에서 한역된 경전과 사리를 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도상과 양식의 불교 미술들이 신라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원인 비로자나와 사방부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조사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당나라의 불교 조각 가운데 신라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 교역로와 마찬가지로 불교 해양 네트워크의 물질적 토대는 인도양의 몬순이었습니다. 11월에서 3월에 부는 북동 계절풍, 5월에서 9월에 부는 남서 계절풍의 규칙적 순환은 인도 서해안에서 스리랑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에 이르는 항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항로에 위치한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들은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고 변환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양 네트워크는 타밀, 구자라트, 소구드 계통의 해상 상인 집단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각 도시의 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탑과 승원 건설 및 운영을 후원했습니다. 해로상에 위치한 모든 도시에 탑과 사원 유지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말레이반도 중부라든가 수마트라, 깔리만탄에서 불교 유적과 명문이 새겨진 물품이 확인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제 깔리만탄 북서부이고요. 그 끄트머리쯤에서 이런 그 불상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불교 승원은 항구 도시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뢰를 하며 언어와 문자를 가르치고 익히는 교육을 통해서 승단이 해양 네트워크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도, 안드라, 나가르주나 콘다, 아마라바티 등 항구 인근의 1, 2세기경 불교 유적에서 동남아시아 교역품이 발견돼서 이른 시기부터 해로를 통한 교역과 불교 전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오게오 등 메콩 델타를 기반으로 해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중개국가로 성장한 푸난의 승려들이 언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중국 양나라가 이들이 역경에 종사할 수 있게끔 건업, 난징에다가 분함관을 지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푸난 왕실과 귀족이 궁정에서 산스크리트를 쓸 정도로 범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역경이 가능했고, 푸난에는 이미 중요한 불교 경전 편집과 보급에 거점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 규모의 사원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광저우는 해양 불교 네트워크의 중국 측 관문으로서 해로를 이용한 선박과 승려들은 광저우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구법승 가운데 해로를 이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법현과 의정입니다. 5세기 초 법현은 스리랑카에서 야바디파, 즉 자바를 거쳐서 귀국했고 불국기를 통해서 인도와 해양세계 불교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의정은 671년 페르시아 상선을 타고 인도로 가다가 수마트라 동부 팔렘방에서 6개월간 체류하며 산스크리트를 익혔고 8세기의 해양 불교 네트워크를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남해기기 내법전에는 슈리비자야에서 인도와 같은 유를 지키는 승려가 1000여 명 있다고 썼습니다. 그의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는 해로를 통해서 인도로 간 신라 구법승으로서 해역, 현태, 해륜 등이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를 경유한 이들 구법승의 해양 이동과 번역은 신라 불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보면 슈리비자야가 당시 불교 해양 네트워크의 허브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와 수마트라 모두 불교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날란다에서 발견된 동판 명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86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판에는 샤일렌드라 왕조의 왕 발라푸트라 데바가 팔라 왕조의 데바팔라에게 사절을 보내서 날란다의 자국 승려와 순례자를 위해서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해주고 5개 마을의 토지를 기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쓰였습니다. 보로부두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마라툰가의 아들인 발라푸트라는 샤일렌드라에서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슈리비자야로 도망가서 다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왕이 날란다의 사원을 후원하고 팔라 왕조가 이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를 통해서 볼 때 슈리비자야는 충분한 지적 인프라가 갖춰진 불교 교육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로 불법을 공부하거나 순례를 가는 불교도들이 적어도 9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국경을 넘는 불교 해양 네트워크가 수마트라 왕실의 후원 아래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에서 9세기 당대의 해로를 통한 교역과 인적 자원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광저우와 양저우는 아랍,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의 상인과 승려가 혼재하는 국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광저우를 거쳐서 당의 수도 장안에 이르는 해양과 육상 혼합 루트는 해양 세계에서 중국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제도화된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들어간 그 여러 승려들 가운데 금강지 같은 경우에는 토번의 발흥, 안사의 난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막을 통과하는 실크로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로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강지는 남인도 말라바르 출신으로서 날란다에서 공부하고
스리랑카로 가서 용지에게 금강계 밀교의 관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금강지는 717년경 해로로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는 스리랑카, 슈리비자야, 곤륜을 거쳐서 719년 광저우에 도착해 장안으로 이동해서 자은사, 천복사 등에서 역경을 했습니다. 금강지는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당 황실 궁중에서 관정 의례를 집전해서 체계화된 중기 밀교가 당 황실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723년에는 금강정, 유가중, 약출, 염송경 등의 금강정경 개통 경전과 불설,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라니경 등의 다라니 경전을 한역했습니다. 8세기 불교 해양 네트워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용한 루트를 활용한 인물은 불공입니다. 불공은 741년 금강지가 입적한 후에 742년 광저우를 출발해서 스리랑카에 갔고 거기서 다시 용지 계통의 아사리에게 관정을 받고 대략 2-3년간 머물면서 밀교 텍스트를 수집했습니다. 746년에 귀국했을 때 경론과 범협 500여 부를 가져왔고 현종, 숙종, 대종 3대 황제의 귀의를 받으면서 역경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역경은 현장 다음으로 방대한 사업이었으며 110부 143권을 한역했습니다. 불공이 직접 슈리비자야와 스리랑카에서 수집한 경전은 이미 중국에 있었던 금강지의 한역본과 함께 금강계와 태장계를 모두 포괄하는 밀교 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한역 경전이 의례의 기반이 돼서 당 황실에서 관정, 호마 등을 집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한역 경전은 해양 전법승이 남긴 밀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강지와 불공의 이용은 밀교 전파의 핵심 경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와도 이것은 무관하지 않은데 723년 인도로 간 해초가 불공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밀교 의례를 수행한 것, 불가사의가 대일경소, 공양차제법 소를 저술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라 상인과 승려, 신도들로 이뤄진 불교 해양 네트워크의 거점은 장보고와 같은 해상 세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반도 서남부 청해진을 거점으로 활동한 장보고의 해상 무역망에는 산둥반도에 세운 적산법화원이 포함이 됩니다. 적산법화원을 신안 거점으로 활용한 예는 일본의 구법승 앤린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법화원과 청해진은 해양 무역망과 불교 승원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결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불교 물질 문화의 유통 및 확산과도 직결이 됩니다. 적어도 중국 남부와 산동성을 통한 경전과 도상, 불교 용품과 도구의 이동을 상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로 직접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섬 북부 칠해본의 그 난파선에서 출수된 50만 점의 유물 중에 발견된 금강저, 금강령은 해양 네트워크를 통한 인도 동남아시아 밀교의 확산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그런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불교 해양 네트워크는 경전의 이동, 한영만이 아니라 산과 도구를 포함해 풍부한 물질 문화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신라 중대와 하대에 다수 조성된 사방불과 직원인의 비로자나불입니다. 한반도에는 바위나 석탑 사면에 불상을 새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사면불인지 동서남북 방위와 관련 있는 사방불인지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사방불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방불은 신라 불교미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존명 비정, 도상, 신앙 배경, 도상 계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방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대체로 동면에 약사불이 조각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사방불 연구 또한 각 방위에 있는 불상들의 존명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시방제불의 관념에서 사방사불로 구체화된 것이며 밀교 오방불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방사불에 대해 언급한 대승불교의 경전은 다수지만 부처의 이름, 불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도상을 밝힌 바 없으며 시방제불, 사방사불 어느 쪽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도 열애의 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사방불의 도상과 의례가 명확해진 것은 중기 밀교 경전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사방불은 밀교 오방불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에 새긴 신라 사방불의 이른 예는 지금 보시는 경주 남산 칠불암, 그 다음에 굴불사지 사면석불을 들 수 있고, 석탑 탑신에 새겨진 경우는 이것은 경주 칠불암입니다. 동서남북 각기 다른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고 이런 식으로 탑신에 초층 탑신에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것은 청주 탑동 3층 석탑 초층 탑신에 있는 사방불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탑신에 새겨진 신라 사방불은 14기가 조사됐고 그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사방불은 8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조성되었고 입상도 있지만 대부분 좌상이며 방위에 따른 도상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즉 어느 한두 가지 경전에 의거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석탑 보수가 있었고 이미 조선시대에 석탑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방위는 교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방 유리강정토의 주인인 약사열애가 약기를 든 모습으로 동면에 조각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의거해서 서면 탑신의 불상은 서방 아미타불로 비정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면과 북면의 불상은 도상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서 비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석가, 미륵 혹은 비로자나로 추정되는데 직원인의 비로자나를 제외하면 존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에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 보로부두르에는 다양한 부조와 함께 동서남북에 각기 다른 수인을 한 불상이 안치되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동쪽에는 항마촉진을 한 아촉불, 서쪽에 선정인을 한 아미타불, 남쪽에 손을 아래로 내려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든 여원인의 보생불, 북쪽에는 시무회인을 한 불공성취불이 안치되어 있고 4층과 5층에는 방위와 사실 관계가 없이 설법인을 한 비로자나불이 봉안되었습니다. 보로부두르에 약기를 든 약사불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신라와 다른 점이기는 하지만 서쪽 아미타불 역시 선정인을 하고 있어서 대개 설법인을 맺고 있는 신라 석탑 사면부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무웨이나 여원인은 거의 통인에 가까울 정도로 널리 쓰인 수인이기 때문에 신라 탑신의 사방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라의 탑신에 새겨진 사방불의 방위에 따른 불상 배치가 일관성이 없는 것만큼이나 보로부두르의 사방불 역시 충분히 자의적으로 조성되었고 중기밀교 오방불 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로부두르의 사방불과 최상층 불상을 밀교 만달라의 오방불로 이해하려는 모엔과 캠퍼스는 보로부두르가 섭진실경 금강정경입니다. 금강정경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엔과 달리 캠퍼스는 보로부두르가 만달라적 공간 구성 원리를 따랐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의례 공간으로서의 밀교 법당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고메즈는 오불 배치가 밀교의 오방불 체계와 형식적으로 유사하긴 하지만 이를 중기 밀교의 의례적 맥락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도 불교에서 방위불 신앙이 대승불교 맥락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므로 보로부두르의 오불이 후기 밀교 경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보로부두르에 새겨진 부조들이 화엄경에 부합함을 지적했습니다. 보로부두르의 구조, 공간 구성, 오방불 배치를 둘러싼 오랜 논의는 건립의 철학적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로 모아집니다. 정사각형과 원형의 평면이 중첩된 공간과 오방불 배치는 중기 밀교에 대한 이해를 시사하고
벽면에 새겨진 화엄경 입법 계품과 보현 행원품 보조는 화엄의 서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모뉴먼트로 보면 대승불교 세계관의 연장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합리적인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분명히 방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처를 구분해서 안치했다는 점은 밀교 오방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보로부드로와 신라의 사방불은 밀교에 입각한 것인가 아니면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불교 미술의 모든 것이 엄밀하게 경전의 지침을 따라 제작되었다는 교조적인 전제에서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석탑탑신의 사방불과 다른 도상의 사방불이 1967년 대구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에서 발견됐습니다. 명문이 새겨진 이 사리호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4매의 금동판에 각기 다른 도상의 불상이 성각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보관을 쓴 직원인의 비로자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기가 거의 같은 4매의 금동판 모두 모서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견 당시에는 4매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배치의 순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3존분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방불은 금강계 밀교 오방불의 도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비로자나불이 사불 가운데 4구의 부처 가운데 하나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일한 중기 밀교의 의궤를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금동판의 보살형 직원인 비로자나가 신라의 조각 가운데 완형으로 남은 유일한 예이며 보살형이야말로 금강정경에 따른 대일열의 마하비로자나의 의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자나를 제외하면 다른 3면의 3존불이 중기 밀교의 오방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국화이가 장래했다고 전해지는 일본 도지의 금강계 만다라이고, 오른쪽은 엔친이 855년경에 장안 청룡사에서 가지고 왔다고 전해지는 오부심관의 일부분입니다. 그중 우측에 위에 있는 것이 대일열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기 다란이가 써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대구 동화사 비로암의 보관을 쓴 보살형의 직원인 비로자나가 이들 도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에는 이처럼 정확하게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직원인을 맺은 비로자나의 사례가 매우 드문 반면에 해안시대 이후 일본에는 보살형 직원인 비로자나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고 그 전통이 지속됩니다. 보살 형상이라고 명시한 경교와 달리 열애의 형상을 한 직원인 비로자나는 오랫동안 신라에서 변용되거나 창안된 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라 불교계가 의존한 중국에 유사한 조각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소형 금동상 중에는 정확하게 직원인을 가운데 손 모양 보이시죠?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 불들이 보입니다. 제작 시기도 8 내지 10세기에 해당하며 보살형과 열애형이 모두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부 열애형의 직원인 비로자나고요. 모두 인도네시아 조각입니다. 또 이렇게 보살형으로 장엄을 한 직원인 비로자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됐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일본의 보살형 비로자나입니다. 신라가 중국에서 한역된 경전들을 시차 없이 빠르게 입수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중기 밀교 경전도 마찬가지였고, 해초, 불가 사이의 활동, 수구다라니의 존재는 밀교 교의와 수법, 다라니에 관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해졌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똑같은 경전을 읽고 똑같은 불상을 만든 것이 아니듯이 소위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이를 모방 제작하면서 불교 미술이 발전할 수 있고, 사방불이나 직원인 비로자나가 중국의 경우와 다른 그런 이질성을 지니는 것 역시 경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불교 해양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의례와 미술이 신라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더스는 인도에서 중기 밀교가 샤이바 탄트라와의 경쟁 속에서
의례, 도상체계를 발전시켰고 이 경쟁적 형성 과정이 밀교의 해외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의는 데이비슨의 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데이비슨은 인도에서 밀교가 국타 왕조 붕괴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분열과 왕권의 불안정기에 등장했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에서 난립한 군소 왕조가 자신들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화적 의례적 자원을 필요로 했고 밀교는 아사리 중심의 관정 의례를 통해서 왕에게 신성한 왕권을 부여하는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왕실의 후원을 받아 급속히 확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바파 힌두교와의 경쟁이 밀교 의례 정립에 암묵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힌두교의 복잡하고 난해한 의궤와 밀교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정확하게 의례를 수행할 수 있는 아사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공이 당 대종에게 관정을 했다는 기록, 해초를 포함한 6명의 제자, 육철이라고 부릅니다. 에게 전법 관정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인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로 전해진 후에도 밀교에서의 관정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힌두교처럼 중기밀교 역시 전문적으로 의례를 관장하는 수법 제자로의 전승이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 시기 동남아에서 새로 왕권이 부각된 샤일랜드라, 참파, 크메르 모두 신생왕국으로서 밀교 아사리에게 관정을 받고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라는 통일 전후부터 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명랑, 해통, 밀본, 불가사의, 해초 모두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경로와 계보의 밀교를 수용합니다. 밀본을 제외하면 모두 당에 유학을 갔던 승려들로서 당에서 밀교를 배웠습니다. 해초는 귀국하지 않았지만 해로를 통해 인도로 갔던 인물이고 귀국 후에는 금강지와 불공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의정과 비슷하게 슈리비자야와 스리랑카에 체류했으므로 현지에서 발달한 밀교를 직접 보고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한역한 경전 중에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수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불가사의와 해초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중기밀교의 고급 의례를 베풀거나 관정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라는 인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처럼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고 전륜 성왕이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과의 갈등, 발해와의 대립이라는 조건 속에서 불교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의례를 통한 기원이나 산밀 수행 같은 것보다도 국가 수호, 즉 호국 이념이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신라가 교학적으로는 새로 발전한 밀교를 알고 받아들였지만 당의 황실 중심의 신앙과 달리 즉각적 효험을 볼 수 있는 초기 밀교의 성격을 고수했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밀교의 분산적인 성격은 황실과 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점, 화엄 위주의 교학 불교가 발달했고 9세기 이후에는 선종으로 급격하게 변모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불교에 보이는 화엄과 밀교의 긴밀한 결합은 당이나 일본 밀교에서 이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샤일랜드라의 보로부두르에 더 가깝습니다. 직원인 열애형 비로자나부를 화엄의 법신 개념으로 이해하고 선종 사찰에서조차 화엄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자나를 모셨다는 해석은 신라 특유의 것입니다. 무구정경을 사리장엄구와 함께 탑에 봉안한 것, 수구다라니의 존재 역시 신라 밀교가 다라니 봉안에는 관심이 높았지만 그 이상의 밀교 법식 수행에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과 밀교가 결합한 것은 신라 9세기의 경전, 다라니, 물질적 증거, 비로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안의 불교만으로 해석되기가 어렵고 해석 네트워크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정을 받은 아사리의 집전이 중기 밀교의 실행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의례 규범이 명시된 경전이 전해졌다고 해도 엄정한 의례를 실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승려 중심의 교육과 인적 재생산 구조가 중기 밀교의 종파적 발전을 결정짓는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의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 나오는 신라 승려들은 모두 해상 루트를 이용했고 해초는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갔고 장보고의 해상 네트워크는 불교 물질 문화의 확산에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신라는 해양 루트를 통해서 중국 남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기 중국 남부는 스리랑카, 동남아시아계 승려와 상인이 혼재하는 공간으로서 황실 후원이 많았던 장안 불교와는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신라가 인도 동남아 불교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증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안과는 다른 불교 공동체가 있었던 광저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보다 신라로 직접 해양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록이 영세에서 당시 정황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직원인 비로자나가 신라 인도네시아 일본에 남아있는 점, 탑신의 사방사부를 중요하게 여긴 점, 탑 둘레를 돌면서 우요하는 관습, 연기 법성을 탑에 봉안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황룡사지 목탑에서 나온 연기 법성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장안 중심의 불교 일변도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물론 경전이나 물질적 증거가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서도 여전히 밀교가 완성되지 않고 사상과 법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던 때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시 현재 진영형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일부가 해로를 통해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역 실크로드 오아시스 도시가 그랬듯이 항구를 중심으로 한 불교 공동체가 해양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